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다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 2200선을 넘겼지만 FOMC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가 거셌고 장전에 부진한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폭 확대를 막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FOMC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나온 이슈들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구속위기를 모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30페이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기소의 필요성을, 변호인단은 부당성을 각각 강조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재 제로금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이같이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5%를 기록하고 내년엔 플러스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은 1.79%, 애플은 2.57% 급등한 반면 최근 경기 회복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6,989선 내려오면서 27,000선 깨지면서 간밤 시장 마감됐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은 0.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19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전에 드렸듯이 10,000포인트를 넘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0.67% 이상 상승하면서 66포인트 올려냈고요. 9,900선에서 10,02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눈에 띄는 종목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어제 70만 원 선 넘어서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4% 이상의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일단 해외 수주 소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과 관련된 체결된 여러 가지 계약 소식이 있기 때문에 70만 원 선 넘어서 거래 마쳤고 네이버 어제 다시 한번 상승폭 확대시키면서 시총 4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1.9%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만 8,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대까지 올린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1.7% 이상 급등 흐름 나오면서 44만 원대까지 진입됐는데 간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00 선 넘어섰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8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다시 한번 3% 이상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26만 원대까지 진입되는데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언택트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10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만 9천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조금 빠지면서 다시 시총 3위권까지 밀렸는데요. 1% 넘게 빠지면서 13만 4,200원대 그리고 알테오제는 3% 넘게 하락 나왔습니다. 어제 이 셀트리온 계열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 바이오 종목과 관련된 자금이 좀 옮겨가면서 알테오제는 3% 넘게 낙폭 키웠고 23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시제는 0.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을 이끈 건 바로 5G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 K&W가 크게 올랐는데 4%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CJ ENM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12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85% 이상의 급등으로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또 에코프로비엠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865억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라는 공시가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입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0.12%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만 원대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1%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30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이 나온 가운데 오미가세도 1%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온체인 현재 4% 가깝게 급락 중이고 에메랄드 이더도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현재 모네로까지 모두 빨간불인데 모네로가 1.6%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FOMC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 측에서 다시 한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FOMC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일단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의 모습 보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찾다가 결국 FOMC와 관련돼서 좀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정리해보면 FOMC 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점도표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FOMC 데이터를 보면서 점도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실 그 차트의 그림들이 우리가 점도표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먼저 화면에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 나오고 있지만 주된 내용 관련돼서 점도표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점도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연준위원 그러니까 17명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전체 17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연준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현재 0.0에서 0.2% 그러니까 약 그 제로금리 이 밴드에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그냥 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2022년까지는 한 1년 반 남았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2022년까지는 FOMC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점도표의 어떤 트렌드는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는 연준위원들은 일단 현재까지 0.0에서 0.25%, 즉 제로금리 밴드에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연준위원들의 코멘트를 보기 전에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0년 미국의 GDP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연준위원들의 바라본 시각은 올해는 빨간불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GDP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가 만선, 아직까지 안착이라는 표현을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 상당히 랠리 가운데서도 미국의 GDP는 올해는 약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6.5%가 될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에는 5%,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지금부터 내년까지 결국 V자 상승을 겨냥을 한 미국의 어떤 전략가들과 연준위원들은 올해는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 내년에는 빨간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준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스테이트먼트를 내죠. 이번에 제로금리를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주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연준이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한국적으로 해석하면 미국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모든 전략을 다 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경제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스테이트먼트의 첫 코멘트를 보여준 적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속내를 좀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 관련돼 상당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지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중위생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가격리 그리고 뭐 경제 제한 이런 부분들을 퍼블릭 헬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공공보건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그 미국 경기 어떤 활동과 그리고 실업률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25% 그러니까 제로 금리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최근 들은 나빠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물가가 좋아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노력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은 결국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하반기를 들어서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바라본 시각은 하반기는 경기 회복이 좋아질 것이다. 다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될지 그런 어떤 속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급등은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것처럼 결국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상당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좋아지게끔 노력하겠다. 그런 어떤 유동성 기대감 속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시장과 S&P 500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에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언택트 종목들을 옮겨가면서 나스닥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만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만선을 안착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을 안착으로 봐야 될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만선을 터치했고 오늘은 이제 만선을 돌파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보여준 적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전략가들이 상당히 시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IT 업종이 독주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나스닥 지수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전략가들이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질 것인다 이런 어떤 얘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이게 1971년 출범 이후에 첫 만선을 돌파했는데 1971년이면 약 49년 만에 나스닥 지수가 만선을 돌파했고 이렇게 돌파할 만한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요. 애플의 주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영향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2.57%의 어떤 급등의 모습을 끝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2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언컨택트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발굴하는 노력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상 수혜주라고 말씀 드려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것을 사세요. 그런 어떤 구매하세요. 이런 관점 속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고요. 다만 나스닥 지수의 리뷰를 좀 다시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장중에 저점에 6,600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의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 정도 그 3월 달 이후에 장중 저점 이후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시 한번 지난 시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몇몇 어떤 기본 이벤트 관련돼서 우리가 과거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어떤 보시면 1999년 요 밴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9년 2000년 초 걸려서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한국 글로벌 가는데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만 1년 때로는 2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데 단기간에 코로나19 여파들어서 최근 들어 상당히 미국 증시에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 연준이 그만큼 유동성에 상당히 확보의 노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을 큰 이벤트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비교 차트의 어떤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차트 왼쪽에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다우지수, 그리고 프랑스 카크, 니케이 225,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주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은 별책 없이 몰라도 미국의 지수 관련돼서는 3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지수의 상승은 결국 미국의 어떤 유동성 문제만이 아니라 3월 초, 3월 중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급등했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만선의 돌파 부분을 안착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후의 트렌드는 여전히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돼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코로나19의 여파가 결국 미국 증시의 상승 가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준이 바라본 시각은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양적 완화를 지금보다 강화해서 경제를 올리겠다. 그것은 결국 이면에는 주가를 올리겠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판단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코로나19의 어떤 방향성,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글로벌 증시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잘 가면 우려가 나오길 마련이죠. 나스닥 시장이 만선을 넘어서면서 기술주가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버블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버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유 없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우리가 버블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자,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최근 들어서 커플링을 넘어서 이제 역대급 디커플링,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해석에 상당히 좀 분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경제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등했다. 이런 어떤 역사적, 그러니까 역대급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어떤 현장 속에서 지금 하루를 지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어떤 IT 업종 관련된 빅5 종목들이 급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거입니다. 그 MAGA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결국 미국의 어떤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코로나19 이런 부분을 떠나서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을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어떤 이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여전히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뻘쭘할 때 결국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결국 상당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팁으로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제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자, 미국이 이제 200만 명, 어떻게 보면 내일 정도 지나면 2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그 지도의 모습 보시면 빨간불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몇몇 어떤 그 남국이나 북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사망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 11만 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1만 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한 인물이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앤서니 파우치라고 이 인물이 미국의 어떤 국립 알레르기 그리고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판 정원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염병 연구소장을 36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상당히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파우치 소장의 기본적인 이해 관련돼서 사드 그리고 몇몇 상당히 그동안에 상당히 어렵게 했던 그런 어떤 전염병들은 이것이 1년 때로 2년 정도 지나야지 이게 전파가 되는데 작년 12월 우한 이벤트 이후에 6개월 만에 사망자가 40만 명 그리고 확진자가 700만 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 그리고 미국의 증시는 상당히 좋아질지 몰라도 파우치 소장이 보는 이렇게 바이오적인 전략으로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 결국 우리가 닷컴 열풍 그리고 나스닥 열풍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바이오 쪽의 소장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페이퍼를 보면 최근 들어서 나스닥 지수의 급등이 닷컴 열풍과 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닷컴 열풍 볼 때 제가 증권사에서 제가 그때 아마 대리의 모습 가지고 대리 때 제가 닷컴의 열풍을 겪었는데 과거 한국의 닷컴 열풍은 우리가 벤처 열풍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 어마무시하게 떴던 새로운 기술, 그게 다이얼패드 이런 어떤 이벤트를 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이 닷컴 열풍만 불러도 최소한 몇십 배 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닷컴 버블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출근할 때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닷컴 열풍이 한국에 불었던 것들은 결국 그 당시에 정부가 인터넷 관련된 상당히 좀 프로모션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술잔도 같이 돌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 그 가운데서 애플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떴던 이유는 결국 언컨텐트 종목들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닷컴 버블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존 비롯해서 IT 업종들이 떴던 이유를 보면 이제는 언컨텐트 종목들이 상당히 뜰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종목 관련돼서 네이버나 몇몇 소위 그 IT 업종들의 중심에 떴던 것들은 결국 이것이 버블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은 결국 그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 디프레스라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시장이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5월달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PPI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4년 내 최저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4년 내 최저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번에 중국 양에서 이번에 2020년 GDP 전망치를 코멘트 못 해놨고요. 그때 코멘트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 여파가 지금보다 얼마나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 즉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경협과 전인대 등 그 중국의 싱크탱크가 모이는 그 집단 내에서도 올해 전망치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5월달 생산자 물가가 4년 내 최저치 모습은 이거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인덱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이기 때문에 생산자 그리고 중간재 가격 그리고 제품의 출고가 어떤 인덱스이기 때문에 4년 내 최저치라는 것은 앞으로 4년 이내의 어떤 경제보다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판단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다만 소비자 물가지도 올랐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지도 오른 것들은 상당히 이면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월드뱅크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은 올해 세계 경쟁 전망치가 5.2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월 달보다 전망치보다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7.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올해 결국 작년보다 5.2%의 어떤 하락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어떤 인덱스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은 작년보다 올해가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월드뱅크가 바라본 시각이다 보겠고요. 다만 좀 더 하락 좀 내려가 보시면 결국 세계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2020년 결국 우리가 미국이 바라본 시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미국이 바라본 시각은 얼마나 나왔죠? 올해 미국은 6.5%의 GDP가 이만큼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점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OECD가 바라본 시각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7.3%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바라본 시각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중국의 GDP가 6.7 그리고 작년에 6.1 올해는 마이너스 6.6이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2.6도 상당히 좀 좋게 좀 잡아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 2018년도, 2019년도에 넘어서 지난 몇 년간의 상승폭보다도 어마무시하게 하락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4년 내 최저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거리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해서 몇몇 그 글로벌 데이터들은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작년과 올해 뭐 전 세계 데이터를 비롯해서 G20, OECD 그리고 BOECD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파우치 소장의 코멘트를 보면 그만큼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컨택트 관점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어떤 착시 효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착시 효과가 어떻게든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달 만에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2원 이상 하락하면서 1,189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환율 잘 보고 있죠. 특히 달러화가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들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1,190원대 이탈하는 분위기 거의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면의 핵심에는 또 오늘 이어졌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님은 오늘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유동성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얘기 다 하셨습니다. 안 하신다고 하면서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나왔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변화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지금 오늘 나왔던 FOMC 회의 결과에서 물론 앞서 코너나 오늘 계속 다루는 내용이었겠지만은 일단 좀 염두해야 될 몇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연준 의장 자체도 지난번 FOMC 회의와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즉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연준 의장이 일단 이번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약간 제동을 걸 만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 연준 의장은 주식 시장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더 크게 관심이 있다는 흐름 쪽에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와 그리고 고용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아직 한참 멀었다. 이 부분이죠. 특히 물가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됐는데 미국도 이제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0.1을 기록했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모두 다 어려운 모습들 쪽에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 즉 지금 기준으로 봐서 이제 정상 경제 활동이 나오게 되면 꾸준하게 물가가 오르면서 기업들도 똑같이 이익을 장기적으로 가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하고 또 임금 노동자들도 어떤 정상적으로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와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이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미국 시장은 멀었다. 미국 경제는 좀 더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실업률 9.3% 올해 전망하는 만큼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채권 매입 의지, 무제한 채권 매입 의지 그대로 보여줬고요. 최소 1,200억 달러, 한 기존에 2조 달러 가까이 쏟아붓다가 이제 국채 800억, MBS라고 하는 모기지 400억 계속 매입한다라는 기점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의 어떤 기준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 않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번에 나왔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3월달 FOMC 회의 이후로 점도표가 안 나왔습니다. 즉 점도표란 얘기는 앞으로 미국 경제 전망과 함께 연준 위원들이 중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는 표죠. 근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미국 경제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히 점도표에서 지금 FOMC 의원 17명이 있는데요. 2021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예상하는 수준들이 거의 다 점을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은 위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지금 나온 뉘앙스가 2021년까지도 여전히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큰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다 보니까 아직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동향이 달러와 약세죠.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게다가 통화의 무제한적인 여러 가지 완화적인 공급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기조가 맞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달러화가 계속 약세로 가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지난 저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보게 되면 95대가 이탈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달러화 인덱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여타 통화와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에 견줄 만한 지금 힘을 보여줘야 될 쪽이 유로화죠. 근데 유로화가 최근에는 우리도 경기 부양책을 하겠습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유로화가 언제까지 강한 모습들을 나오면서 달러화를 끌어내릴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는 달러화 약세로 가는 건 맞긴 한데 그 대체 통화인 다른 통화가 강세로 가기가 어떤 변화가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달러화 약세가 과거처럼 수직적으로 어떤 약화되는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달러화 약세 흐름들 이어가게 되면 원화 강세가 나오겠죠. 네, 그런 어떤 교차적인 입장 쪽에서 흐름들은 계속 바라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달러화 인덱스 기준으로 95대가 이탈을 해야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원화 흐름들도 다시 한 1,200원대 이하에 자리 잡는 모습들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관련된 흐름들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연결고리를 지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효과가 좀 더 계속 가시화된다라는 부분들도 눈에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품 가격 중에서 또 구리 가격의 또 강세가 눈에 띕니다. 구리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죠. 그래서 구리 가격들이 강세로 이어진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을 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쏟아붓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SOC 투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모든 게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마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계속 인도나 중국, 미국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 SOC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SOC 투자 확대는 철강의 강세로 이어짐과 함께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들도 강세로 이어가는 기반이 되겠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의 변화를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강조드렸던 종목이 SOC 투자의 수혜인 두산인프라코어였죠.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원자재 가격이 강세다라는 점을 착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장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보는데 철강주는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철강사가 가격을 전가할 만큼 올릴 수 있느냐 문제인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 지금 같은 수요 쪽에서 올리게 되면 수요가 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 관련된 철강업 말고 오히려 지금 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대표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BDI 중심의 해운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재미가 없는데 BDI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반영되게 되면 주가도 해운업 주가도 바뀔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종목 관련된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쯤 체크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짚어주시는 종목들 나중에 보면 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함께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점차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3자 사이에서 기싸움이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꾼이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윤을 창출한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은, 조건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병해지는데 예전 조건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장사꾼의 입장이 아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싸움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HDC 현대산업 짧게 그냥 HDC 현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났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항공업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존보다 부채가 4조 5천억 증가했습니다. 억울하죠.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 뭔가 덤태기 쓰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 계속 시간을 끌면서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긴 하겠는데 좀 조정 좀 해줘라 라고 나오는 부분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HDC 현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발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신뢰감이 확 떨어지죠. 계약 체결해놓고 지가 불리하니까 파기하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신뢰 문제도 작용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인수는 하겠다. 특히 채권단이 그대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있게 되면 너네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또 넌지시 찌르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어펑 어려운데 너네가 관리했을 때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는 하는데 그래도 좀 조정해줘라 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항공업 같이 어려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가 우위를 보이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DC 현상이 약간 좀 더 우위적인 입장 쪽에서 갑의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려고 시도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수 가격에 대한 조정이나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없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과 관련된 매각 조건에서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분리 매각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밀어붙였던 채권단이 지금 불리해지다 보니까 이거 말고 요거 그 중에서 요거만 사갈게요라고 하게 되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또 채권단 입장 쪽에서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몇 개만 사가고 나머지는 그러면 둔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채권단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선뜻 오케이 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간이 오히려 지금부터 또 더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양측 모두 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은 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얼만큼 싸게 사느냐 또 조건이 얼만큼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HT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항공업 자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업은 이슈 나와서 잠깐 반짝할 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금 같은 여객이 회복이 안 되는 구조로 나온다라고 되면 살살 기다렸다가 또 저점 매수해서 또 이슈 나올 때 팔고 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만으로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여행 심리가 특히 소비 심리 관련된 쪽에서 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회복되는 측면들이 낮을 부분들은 여행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항공주를 대응할 때는 아니다. 오늘 미국에서도 항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들이 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들도 흔들리고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또 컨택트가 흔들리다 보니까 언택트주가 강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오늘은 또 국내에서도 언택트주 대표적인 카카오, 네이버, NHN 한국사회별대를 필두로 한 종목들 트레이딩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정고점대를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쪽에서 매매 기회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연결돼서 또 종목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님이 이전에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두 종목이 실제로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보니까 70만 원대 넘어섰더라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너무나 개별적인 이슈, 내가 이쪽 파이프라인 하고 있다, 뭐 이것저것 하고 있다라고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지금 정보가 충분히 접근된 상황 쪽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종목은 딱 2개밖에 안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나마 잘 가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또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크게 쉽게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는 만큼 일단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지난 진단 키트나 관련된 여러 어떤 마스크, 방호복 이런 종목들은 일단 모멘텀이 약간 한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이 저도 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 탄력들이 강하지 않아서 일단은 후퇴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나와야 거기서 2분기 실적을 보고 반등을 좀 한 번 더 세게 가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수출 관련돼서 단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했고요. 게다가 경쟁사가 너무 많아진 점, 특히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관련된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바이오주 쪽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치료제 백신 쪽입니다. 근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관련된 종목만 보다 보니까 10개가 넘어가고요. 치료제 10개, 백신 한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모두 다 임상 이상 러시아에서도 하고 있는 일양약품부터 다 임상 이상이다, 3상이다. 3상은 아직 들어간 게 없죠. 이제 임상 출발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관점 쪽에서 그래도 만약에 내가 끌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풍제약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냥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 오히려 시장의 중심이 그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트레이딩 가능한 시점은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같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을 먼저 일단은 매매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치료제를 개발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한테는 생산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생산 설비 관련돼서 1위의 CMO, 즉 위탁 생산 사업자를 생산 사업자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오고 있는 수준을 보게 되면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최소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를 반영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되 시가총액이 지금 46조입니다. 비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바이오주 특성이라든가 지금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앞으로 성장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도 볼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추세적으로 가짜란 관점 쪽에서 오히려 여기서 좀 가파르게 올라서 75만 원대까지 뭐 하루 이틀 안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비중을 줄일 타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익 매물 때문에 또 한 65만 원대 밑으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관심을 갖자 한쪽에서 일단 추세적인 대응은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냥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셀트리온 쪽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임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셀트리온 데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